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일주일 만에 1,5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는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도 금지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째 하루 확진자 세 자릿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섰고 그중에 국내 감염 사례만 봐도 1,30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미 대유행에 접어섰다라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방역 당국도 계속 주의를 주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나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대구 경북에서 첫째 파동을 겪었지만 그때는 지역이 국한돼 있었고 다행히 또 발생 감염원도 큰 게 하나 있어서 거기만 잡으면 됐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증가의 숫자나 감염원의 다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위중한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전파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당국에서 좀 따라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거리 두기를 이제 3단계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규칙에 따라서 만일 3단계가 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2단계 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8월 15일 날 2시에 2단계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것은 3일이 지나서 8월 18일 5시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 만일 3단계도 그런 식으로 시기를 놓쳐가면서 지금 정책을 이행한다면은 3단계 선언만 하는 거지 실제로 3단계에 안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시행을 할 때는 동시에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공고를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2단계에서 좀 뭔가 강화된 2단계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금지되는 그 조치들이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있는 상태에서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1.5단계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시기 없이 바로 확실하게 2단계, 3단계라는 조치가 좀 취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우리 그 정부가 발표한 규정에는 완화된 2단계, 뭐 강화된 2단계 이런 거 없습니다. 네. 2단계는 2단계 해야 되는데 고위험 시설 그대로 오픈해서 3일 밤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이에 감염은 얼마든지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 필요한 방역은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흔히 역추적을 통해서 감염 고리를 최대한 끊는 그런 방역 방법이 있고, 중증으로 가는 환자 수를 줄이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그런 방식의 방역이 좀 더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방법들도 있었기 때문에 보시기엔 지금 2단계에서는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최대한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예, 소위 이제 컨테인먼트라고 얘기하는 봉쇄 정책을 최대한 펼쳐야 되고요. 정 안 되면 이제 일부는 완화 정책을 펴면서 가는 건데 그것은 지금 고려할 건 아니고 최대한 이 불길을 잡아야 됩니다. 역추적을 하는 게 아직은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잡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 이유가 이 광복절 집회 참석자 가운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집회 장소 근처에 있는 이 기지국을 이용을 해서 접속자 명단 확보에 나섰고요. 그러면 광화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 집회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조속한 시간 내에 빠르게 확인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주최 측 추산으로 5만 명이 참석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5만 명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네. 지방에서 전세버스 타고 오신 분들 중에는 일부 명단과 회비를 낸 명단들은 있다고 하지만 네. 그것도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악질 실종자로 이제 분류된 120명을 지금 추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 당시에 강화문 집회 현장에서 통신 정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가 전화를 수신하거나 발신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추적하는 것이 가장 확실시 되기 때문에 휴대폰 기지국 정보로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문제된 120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예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받는다, 연락을 회피한다, 전화번호를 꺼놓는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오류가 있겠죠. 저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극구 검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특정이 돼도 사실상 그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만약에 집회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신다고 하시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검사를 받아라. 그 일부러 양성 판정을 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검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왜 필요한 건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8.15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염을 됐을까 하는 것은 방역 당국으로서 굉장히 궁금한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코로나가 그다음 3차, 4차 파동이 혹시 올지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도 이 전수조사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역학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은 8월 15일 날 참석했는데 그 다음 날 병이 걸린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간의 소위 잠복기가 아니라 잠재기라는 게 있고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도 8월 15일이 아니라 그 전에 감염을 받아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라도 가급적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빠른 확진 판정,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감염이 됐다면 빠른 확진과 그 후의 조치가 좀 필요하니까 이런 검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스로 다 참여해서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방역 당국이 어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이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대를 대동해서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교회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뭐 이제 거부를 하고 밤새 대치를 하다가 새벽에 이제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게 제출된 교인 명단이 맞지 않아서 당국은 이제 직접 파악하려고 찾아갔단 말이죠. 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부실한 명단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명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형사처벌을 위한 그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절차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사, 법률에 근거한 조사, 사실조사를 위해서 자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이 명단을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명단을 제출할 의무가 교회 측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밤샘 대치를 하면서 적어도 뭐 예를 들면 3시간, 4시간을 지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3, 4시간 동안 그 지금 접촉자라든가 명단을 특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절차를 모르셔서 법률을 해석이 잘못돼서 지금 영장 가져와라, 영장 없으면 못 보내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교회 측에서 누구라도 변호사한테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행정조사인지 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절차인지는 금방 분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밤샘 대치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방역조사를 좀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장 없이도 당연히 보건당국에서는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현행 법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그동안은 300명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288명이었고 297명이었고 이 정도로 계속 300명이 육박한 수치였는데 오늘 300명이 넘어서 3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0시를 기준으로 16,670명을 기록하게 됐고요. 324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국내 감염 사례가 315명,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인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전해드리면 이제 수도권이 3분의 2 이상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서울이 125명, 경기가 이제 102명. 인천이 17명이고요. 충남이 11명, 강원이 9명, 부산이 8명.
그리고 대전과 전남, 경북에도 6명씩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 추세가 더 커진다는 게 확연히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저희가 자세한 이제 지역 소식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좀 오늘 발표된 이 수치를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신지. 처음부터 우리가 14일 날부터 갑자기 증가할 때 예측은 했지만 이 불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7월 말부터 시작돼서 우리 국민이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해이한 상태에서 조용한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이제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제 상당 부분들이 움츠러들면서 더 이상의 전파는 막겠지만 지금 이제 검사를 진행해 보면 그래도 꽤 오랜 기간 확진자들은 계속 나올 거다.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예. 앞서서 이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지금 당장 그러니까 15일에 참석했다고 16, 17일에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말이 최대 고비다라고 방역 당국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확진자 수치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오늘 또 300명까지 넘어선 이 상황인데 광화문 집회와 저희가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는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집합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만 연결고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확진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한 잠복기가 지나고 나서 전파가 시작된다면 이제부터도 확진자들이 더 급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5일 날 시작돼서 거기에서 서로 감염을 나누었다면 예. 그때부터 14일이 되는 29일까지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물론 교집합은 있지만 일정 부분 좀 구분지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추가적인 확진자들이 더 나올 수 있는 만큼 빠른 전수 검사 그리고 진단 검사, 자발적 진단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어제 행정 조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입을 하고 나니까 일부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들어가는데 명단 확보도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문이 잠겨져 있기도 했고 자료들도 없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더 정보 확보는 또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추가적인 것들을 더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신천지 사건 때 명단이 누락됐거나 은폐했거나 또 다른 명단이 들어와 있거나 사람들이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논의를 했었고 실제로 조사도 이루어졌었고 그 당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좀 만연하게 자료협조에 부실하게 대응을 하고 오히려 지금 가진 어떤 유언비어 허위 소문을 지금 유포하면서 방역당국의 공권력을 실추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이야 지금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노력을 하고 그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는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특히 명단을 허위로 부실하게 은폐해서 제출한다고 한다면 감염법 예방법에 허위로 역학조사에 보고를 한다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회의 집행부들이 있을 겁니다.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빠르게 대책 회의를 해서 주요 명단을 확보하고 최대한 방역당국에 협조해야지 이것을 비협조한다거나 오히려 은폐한다거나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검찰 수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사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조금 확진 통보를 받은 뒤에 검사 결과를 이제 못 믿겠다고 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재검사를 하던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남양주시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경찰이 결국엔 붙잡혔어요. 정확한 이런 검사 결과 잘못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진단 키트를 정확도가 정말 믿을만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기관을 지정할 때 처음에 그냥 아무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유명하다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양성 검체와 음성 검체를 그냥 보냅니다. 모르는 상태로. 100% 답이 나와야 그 검사실에
당신은 검사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자격을 부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믿으셔야 되고요. 예.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오염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그것은 이제 정도 관리라 그래서 각 그 임상 검사실마다 대학병원마다 매일매일 검사를 하죠. 예, 그래서 그냥 검사 결과는 믿으셔야 되고 네. 이 검사 결과를 하는 기관이 전국에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관이 조작을 한다, 뭐 잘못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예.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양성률이 유독 높다 보니까 교회 측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당국이 검사를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방역 당국은 이 검사 건수가 높다고 해서 양성률이 높은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던데요.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뭐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런 것들인데요. 이 사실 안타까운 게 이 숫자를 불필요한 이 양성률을 어저께 이제 방대본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발표하느라고 많은 직원들이 숫자에 매달려서 역학조사하는 능력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발표,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양성률하고 검사 건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 계속 거부를 하고 보건소 직원을 계속 껴안으면서 또 오히려 또 위협스러운 상황까지 연출이 됐고 결국에는 이 부부가 확진이 됐습니다. 때문에 보건소 직원 역시도 자가격리가 됐고 또 검사를 받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그리고 이 보건소 직원까지 양성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이 부부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겁니까? 그 당시 보건소 직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팔을 만지거나 난동행위를 하면서 나 혼자 확진되는 게 억울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상당 기간 실랑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교인 부부 난동은 명백한 범죄다,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방역 당국의 공무를 집행하는데 난동이라는 건 폭력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형법상 침을 뱉는 것도 폭행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금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하고 더군다나 만약에 보건소 직원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는데 확진에 이르게 되면 상해죄, 미필절 고의, 내가 침을 뱉어서 내가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이 있을 수 있는데 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상해죄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사처벌을 둘째 치고 우리가 코로나19에 과거에 이런 사례 있었고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관념에 있어서 코로나 걸리시면 억울하시고 힘드시죠. 하지만 그걸 또 타인에게 걸려라 이러면서 침을 뱉는 행동은 민주시민사회의 어떤 행동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외 유입 사례를 중심으로 과거에 자가격리 이탈 사례들 많이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당사자들 중에 일부는 추방당하기도 했고 또 구속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유입 사례라서 이런 조치들이 내려지는 건지 물론 추방이야 해외 유입 사례니까 적용이 되는 거겠지만 구속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만연한 이런 상황들 중에서도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조치들인 겁니까? 해외 사례에서도 일부러 본인이 확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을 묻힌다던가 이런 행동들 대부분 구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과실이 아닌 그 고의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악영향을 주는 행동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확진자로서 치료받고 나서는 당연히 법정에 설 수밖에 없고 실형도 불가피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감염됐다고 해서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감염시키는 행위는 우리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중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전화를 해도 그 협조를 하지 않고 끊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큰 소리로 보건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이야기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감정 노동자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거기에 해당되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걸
폭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폭언을 하는 상담자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지금은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분이 폭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직원은 참고 설득해서 검사 받으러 나오라고 협조시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분들이 한 폭언의 수위나 폭언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는 폭언을 통해서 뭐 트라우마 장애를 입힌다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히면 상해죄다 이런 판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형사처벌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로서 뭐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한다던가 폭언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한다고 한다면 또 민사상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건소는 우리 엄마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분들은 공무집행을 하는 직원분들입니다. 존중하고 공권력을 존중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의료인들, 지금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네. 치하하는, 칭찬하는 그 발언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 어떤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어제 이제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입원을 하기 전에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병상 부족해서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 방역 당국이 밝혔는데 70대 환자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이렇게 급속도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둘 다 혈관 질환입니다. 심장 혹은 뇌혈관 질환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사망이 가능한데 혹시는 이제 이게 폐렴을 주로 하는 코로나19가 병이기 때문에 극심한 폐렴을 잘 못 느끼다가 밤새 폐렴이 진행하면서 산소 부족으로 병원에 못 가보시고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물론 뭐 정확한 것은 나중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병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아직 병상이 한 70병상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안정적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들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진들의 병상 확보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정말 말 그대로 병상을 기준으로 두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과 같이 대비를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중수본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19일 날 이제 전 의료기관에다가 수도권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보는 것은 결국은 치명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경증은 생활치료센터에다가 가급적 많이 수용을 하고 중증 환자는 반드시 중환자실에 입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중환자실이 남는 게 한 80여 베드, 70여 베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저렇게 300명이 넘어가면 네. 그중에 5% 정도가 중환이 생긴다고 볼 때는 300명 중에 5%면 15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하고 달리 지금 중증 발생률이 조금 낮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200~300명씩 매일 발생하면 하루에 한 5명 정도는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한 열흘 발생하면 50명이면 중환자실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중환자실은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한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중환자실 베드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더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좀 안심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공의협회가 무기한 집단 업무 중단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정원 증권 정책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파업을 이제 오늘 7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려운 시국이 두 주체 정부와 이제 의사협회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정부와 의협 양측에 좀 잠시 멈춰달라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의료진 입장에서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일단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기세를 보고 멈춰야 되는데 그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물론 7월 달에는 많이 조용했지만 코로나19는 앞으로 계속 간다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코로나19에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해왔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의료진인데
왜 10년, 15년 뒤에 나오는 효과가 나오는 정책을 지금 이 시기에 무리하게 예. 단 한 번의 의논이나 협의도 없이 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멈추고 나중에 제대로 된 토의를 하면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사 정원을 늘리든 배치를 다시 하든 그런 대책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 정도로 유지시킬 수 있었던 건 사실 의료진들의 노고 덕분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하다 보니 다시 재발하는 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앞으로 있을 혹여나 있을 피해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에도 만약에 이런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정부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조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죠.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업하지 말고 업무를 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수사받고 재판받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서 전원 형사 고발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고요. 네. 우리가 2000년 정도 될 때 의학 분업 때문에 파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이때도 업무 개시 명령 내렸었는데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강제적인 조치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어서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병상 부족도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3월 달에 대구 경북에 터졌을 때도 의료진 분들이 자원봉사 가셔서 국민들한테 박수 많이 받았거든요. 환자가 늘어나면 의료진도 부족한데 그중에 파업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더군다나 그동안 많은 의료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많았었는데 네.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당한 시의 집회는 보장을 받으셔야겠지만 시점상 조금만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부터 서울에서 10명 이상 집회가 이제 금지가 되는데요. 이 정도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란 말이죠. 서울시는 이번 금지 조치 위반하면은 주최자, 참가자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 했는데 의협의 파업 시위는 이런 건 이제 하지 못하게 되겠네요. 집회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신고하신다고 하더라도 금지 통보가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8.15 광화문 집회를 지금 허가해줘가지고 법원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감염 확산의 아주 주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집회는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시에서도 행정명령으로 10명 이상 집회 못한다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네. 경기도에 이어서 전북도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달 정도의 계도 기간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국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스크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했던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마스크입니다. 네. 초기에 미국이나 세계보건기구가 마스크가 크게 소용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온 국민이 다 마스크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2차 파동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막 시작인데 끝날 때까지는 강제적인 조치,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하려면 좀 제대로 강하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예. 예.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이렇게 의무화되는 기조가 좀 퍼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폭행 사건 또한 사회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버스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니까 승객이 이제 또 기사 머리채 잡고 경찰관 손 물고 이런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럼 이런 관련 폭행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해당 폭력을 행사하신 분은 폭력 전과도 굉장히 많았던 분으로 추정이 알려지고 있어서 이미 예. 구속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마스크를 들고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턱스크라고 하잖아요. 예. 쓰긴 썼는데 완벽하게 쓰지 않는다거나 네. 손으로 들고 있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거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자체별로
경기도는 아예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죠. 예. 지금 뭐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도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니까 지금은 도의적 윤리적으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안 쓰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마스크 써달라는 거에 응해 주십사 하고요. 지금 이렇게 운전자들 폭행하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가중처벌되시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폭력행위로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찰에서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이 예. 옆에 있는 분이 마스크를 안 쓴다고 요구했다가 이런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참는 경우 아니면 지하철 칸을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본인이 민폐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모두가 지쳐 있지만 조금만 더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자신의 후유증과 관련된 인터뷰를 한 부분이 최근에 좀 화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47번째 확진자였던 부산대 한 교수입니다. 증상을 말을 하기를 브레인 포그, 가슴과 복부 통증, 피부 변색, 만성 피로 이런 후유증 저기 지금 화면에도 쭉 좀 쓰여져 있습니다만 저런 후유증들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런 것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된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주장을 하니까 저런 증상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예. 이제 브레인 포그라는 것은 그 의사들이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데 아마 머리가 안개가 낀 것 같이 예. 좀 희미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장과 폐와 신장 같은 데를 많이 침범하지만 뇌를 제대로 침범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고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고통을 해서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2차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많을 거고 누구는 뭐 탈모가 있다는데 그것도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저런 게 나오면 쭉 사례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례 보고에 해당될 정도로 드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정식 후유증에 등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참 더 많은 증례와 시간이 흘러야 되는 예. 것입니다. 근데 병원, 그러니까 이 방역 당국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약물로 인해서 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좀 시간을 두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또 연락을 해 오기로는 약물 치료 없이 그러니까 자가적으로 치료가 된 사람들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면 약이 끊어지고 나면은 대개 다 몸에서 사라지는 게 기본이고 예.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는 약물은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을 썼던 안 썼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이건 아니면 정말 신체적인 문제이건 간에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봐나가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16,000명이 앓고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학 통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다음에 코로나19의 후유증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 조심하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완치하고 후유증이 생기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그 병에서는 완치가 되는 것이고요. 바이러스는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사라지면 완치입니다. 다만 그 후유증이 남는 것은 완치가 안 됐다는 개념보다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두 번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식으로 봐야지 이걸 모두 다 완치가 안 됐다면은 치유라는 말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많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